자녀 지원도 해결하고 내 은퇴 비용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아무래도 닥친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뭔가 일단 지출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물론 이제 자녀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되게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 지원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하다가 오히려 본인의 은퇴에 큰 차질을 빚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게 또 다시 결국은 자녀들한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힘든데 또 자녀가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를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게 되고 본인들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약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자녀 지원을 할 때 미리 요거는 자녀 지원 몫이라고 계획을 딱 짜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나의 은퇴 생활이니까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유지시켜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퇴를 앞둔 5060 혹은 예비 5060 여러분들을 위한 실전 은퇴생활 가이드 똑똑한 은빛 퇴직 저는 박세영입니다. 오늘은 은퇴한 이후에 복병이 될 수 있는 또 개인차가 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자녀 지원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김진웅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과거 같으면요. 20대라면 이미 이제 취업을 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상당히 당연했었고 심지어 그전에는 뭐 10대 때부터 경제 활동을 해서 집안에 보탬이 됐다 이런 얘기도 전설처럼 전해져 옵니다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들이 은퇴를 한 뒤에도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해줘야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뭐 일단 청년 실업률이 뭐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 기억으로도 뭐 10년 이상 오래 들린 얘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실은 또 생각해보면 저도 청년 때 취업을 할 때도 상당히 조금 잘 안 된다 이런 느낌 받았고 아마 기자님도 취업할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청년 취업이 어렵다. 뭐 청년 실업 심각하다. 뭐 거의 IMF 이후에 거의 매년마다 나오는 얘기였던 것 같고 한 번도 저는 그게 좋아졌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항상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어떨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은 20세 이상 인구의 7.5%, 약 숫자로는 314만 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이제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캥거루족이네요. 네, 심지어 30, 40 세대들도 이런 캥거루족이 약 65만 명에 달한다. 그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30, 40이면은 이제 곧 중년인데. 네. 이게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인생 주기 자체도 이제 길어졌잖아요. 이제 교육 기간도 길어지고 보통은 이제 결혼이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 뭐 저희 이렇게 거쳐오면서 조금씩 이제 늦게 결혼하는 그런 이제 결혼 나이가 늦어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 연령도 조금씩 더 나이가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저희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일찍 결혼해서 자녀들을 일찍 낳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다 경제적인 어떤 역량을 갖춰줄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해주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아직 자녀가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하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상황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뭐 은퇴를 했는데도 자녀가 대학에 다닌다거나 아니면 이제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취업을 못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부모가 뭔가 아직도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은 은퇴를 했는데 자녀를 지원하는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는 은퇴 후에 어떤 복병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네,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대학에 들어가면 등록금이 목돈이 나가고 그 다음에 취업이 바로 안 되다 보니까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 대주게 되고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더라도 결혼할 때 목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부모로서는 좀 지원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구소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5060 세대 중에 자녀를 결혼 후까지 지원하겠다는 답변이 34.2%로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까지.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마련까지가 27.6%,
취업 전까지 20.5%. 사실은 주택마련은 결혼까지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거의 이제 결혼 이상 지원하겠다는 비중들이 거의 60%를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의 어쨌든 경제적인 그 독립을 이루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또 자기 자식이 너무 힘든 것을 또 보기에는 부담스럽고 본인이 이제 여유가 경제적인 어떠한 상황이 허락한다면 네. 어떻게든 좀 지원을 해드리려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요즘은 또 대학들을 거의 대부분 가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녀가, 예전에는 뭐 대학을 뭐 안 가는 사람들도 더 많았는데 많았죠, 오히려. 요즘에는 대학 진학률이 너무너무 높고 네. 또 자녀들이 수가 적다 보니까 네. 다들 대학 가는 게 워낙 당연시되는. 흔해졌네요. 네. 네. 대학 등록금도 또 만만치가 않은데 이제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의 그 연간 평균 등록금이 679만 원. 아, 예. 예, 연간으로. 연간. 예. 그래서 4년 동안 따져보면은 약 2,700만 원, 거의 3,0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또 이제 전공에 따라서도 비용 차이가 그렇죠? 많이 나죠.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제일 비싼 데는 의대, 의학계열. 역시. 예, 거기는 이제 등록금이 가장 비싸서 1년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또 있고. 길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또 6년 동안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대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고.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주니까 연간 한 420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제가 대학 졸업한 지 꽤 됐습니다만 네. 들어보니까 목돈은 목돈인데 그래도 그 사이에 저희 물가 상승률이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감안하면 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 보면 뭐 소 팔아서 자식 대학 공부 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등록금 상승률도 조금 더디고 네. 좀 이런 보조적인 제도들도 좀 많이 생겼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은 등록금이 저렴한 학교, 국공립대를 가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등록금을 아끼는 대표적인 전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공립대 말고도 다른 일반적인 대학들을 갔을 때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게 학자금 대출. 이제 취업 후에 이제 대학을 다닐 동안에는 대출을 받아서 그 등록금을 부담을 하고 이제 취업이 된 다음에 이제 상환하는 제도인데 그 학자금 대출 요건을 좀 살펴보면요. 만 35세 이하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이제 12학점 이상이어야 되고 어느 정도는 걸어놓기만 하면 안 그렇죠. 되고 실제로 수업을 들어야죠. 학생이니까.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일단 취업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이자만 납부를 하고 이제 취업 이후에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이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55세 이하 신입생 신청이 가능하고요.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점이 C 이상이면 10년 거치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23년 기준으로 대출 금리가 이제 1.7%.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낮은 금리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4년제 대학 기준으로 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등록금 수준에서는 웬만한 대학들의 등록금은 다 이제 부담이 가능한 규모로 대출이 가능한 거죠. 그러네요. 네. 예전에 보면은 뭐 등록금을 못 대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뭐 이런 뉴스들을 예전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런 제도들을 잘 이용하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학업을 마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 장학금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 대상 0분위부터 그다음에 8분위 사이에 있고 그다음에 학점이 2점대 후반만 돼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분위에 따라서는 연간 520만 원에서 3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상당한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네. 대상자도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제도들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니까 자세한 정보는 그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장학재단 통해서 꼭 네. 확인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다자녀의 경우에 그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지원되는 제도들이 있으니까 등록금 부담을 벌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둘째거나 셋째이거나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개인적으로 편차가 크고 가장 이렇게 지출이 클 수 있는 게 네. 그래도 결혼 비용, 특히 결혼하면서 신혼집을 마련할 때 드는 네, 비용일 텐데요. 네. 보통 이 경우에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지원해주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가요? 뭐 앞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모 세대 대부분들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또는 주택을 마련할 때까지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데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집값. 네, 그렇죠. 그리고 혹시는 뭐 집 사지 못하더라도 전세값 아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렇게 결혼 비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2023년 결혼 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총 결혼 비용은 대략 3억 3천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올랐군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주택 자금을 거기서 이제 제외한 결혼 비용만 해도 5,073만 원, 이제 5천만 원이 넘어가고 네. 대략 한 이제 2억 8천만 원 정도가 어휴. 주택 그 구입 비용 이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이제 주택 마련 비용이 결혼 비용에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2억, 뭐 3억 얼마 이러니까 네. 아 과연 이래가지고 어떻게 20대, 30대 초반 청년들이 네. 결혼을 쉽게 하겠다고 하겠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네. 이렇게 스스로 신혼집을 구하고 스스로 결혼하는 게 꽤 부담스럽고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활동을 늦게 시작하는데 이제 주택 마련에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자금을 마련하는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근데 자식들이 이제 결혼하겠다는데. 결혼하겠다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사람들마다 각자 경제적인 처한 상황들이 틀리시기 때문에 이제 다룰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는 일, 주로 이제 자녀들한테 목돈이 들어가는 일은 억 단위, 반드시 그렇죠. 네. 될 수 있으면 미리 계획적으로 따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고 이제 본인의 어쨌든 전체 자산에 그냥 섞어서 이 안에서 뭐 자녀 지원도 해결하고 내 은퇴 비용도 해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뭔가 이제 따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아무래도 닥친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뭔가 일단 지출하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정작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지원이 아무래도 먼저 이제 일어나시게 되고 은퇴 이후의 생활은 더 많이 남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때 내 마음은 예. 진짜 다 주고 싶었다. 예. 물론 이제 자녀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되게 당연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녀 지원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원을 하다가 오히려 본인의 은퇴에 큰 차질을 빚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오게 되고 이게 또 다시 결국은 자녀들한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부모가 힘든데 또 자녀가 그거를 결국, 외면할 수가 예. 없잖아요. 그러면 또 부모를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하게 되고 본인들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잘못된 악순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자녀 지원을 할 때 미리 요거는 자녀 지원 몫이라고 계획을 딱 짜고 계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나의 은퇴 생활이니까 요거는 절대 건드리지 말고 유지시켜 가야지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혹시 가족 간의 대화가 좀 필요한가요? 그런 거 하는 데 물론 이제 자녀한테도 미리 그 자녀도 어쨌든 이제 경제적 독립을 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는 계획이 필요하니까 그럼 그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모들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이 정도니까 여기까지다. 너가 이만큼 수준에 맞춰서 잘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상의를 하면 좀 더 이제 부모 입장에서도 자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어떠한 자산 관리가 되겠죠. 그렇죠. 좀 더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미래 계획을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은퇴를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해줄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은퇴 자산과는 별도로 자녀 지원비를 마련해 두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야 자녀도 나도 안정적인 생활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부터는요, 은퇴 이후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